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과목 볼 건데요. 화물 취급 요령은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아주 당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암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 있습니다. 화물 적재 시 차량 적재함의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자, 요거는 그냥 중간을 잡아놓고 적재를 하는 게 오히려 제일 낫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적재함 아래쪽부터 무거운 중량 화물을 적재한다. 자, 요거 당연하겠죠. 무거운 건 아래 있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운행 중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부터 바닥까지 평평하게 매야 된다. 당연하죠. 자,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한 물건이 쓸릴 것에 대한 주의를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된다. 자, 당연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외워줘야겠죠. 인수 거절 이사 화물 대상이 있습니다. 자,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다른 화물에 손해 끼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운송에 특수한 관리 요하는 물건은 인수를 거절을 할 수 있다. 거절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가스로 보는 고장 확인 볼 건데요. 자, 색깔은 총 4개가 있습니다. 먼저 무색, 청색, 정상이죠. 자, 그리고 검은색으로 배출가스가 나오는 경우 그 이유까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먼저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초크 고장이 났거나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가 막혀 있거나 연료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배출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색, 흰색이죠.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를 하는 거예요. 자, 왜? 헤드 게스킷이 파손되었거나 밸브의 오일실이 노후되었거나 피스톨링이 마모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오일들이 새어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제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가 가능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장치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가 장치인데요. 완충 장치, 우리 전문용어로 쇼바라고도 하죠. 자, 주요 기능은 뭐냐?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해주거나 노면의 충격 완화를 해주죠. 그리고 올바른 휠 얼라인먼트를 유지해주기 위해 현가 장치가 존재합니다. 휠 얼라인먼트는 조향 장치죠. 자,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 자, 그리고 차체 무게 지탱해주고 타이어 접지 상태를 유지해주고 주행 방향의 일부 정도 조정을 해준다. 자, 일부를 조정해주는 거지 뭐 조향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아주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현가장치의 구성 스프링 4개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 스프링, 우리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하고요. 코일 스프링은 승용차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토션바 스프링은 비틀어도 원위치해주는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틀림 스프링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공기 스프링, 작은 진동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싼 스프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프링 4가지 외워주시고요. 조향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향장치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죠. 핸들부터 시작해서 피트먼 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앞차축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타이어에 명령을 내려주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향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바로 휠 얼라인먼트입니다. 캠버, 캐스터, 토인, 조향축 혹은 킹핀 경사각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4명의 친구, 4명의 어벤져스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휠 얼라인먼트는 자동차 앞바퀴가 자동차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그리고 그 요소,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각도를 조절해주는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겠죠.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했을 때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해준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했을 때는 핸들의 복원성을 부여해준다. 자, 무슨 말이냐? 직진을 용이하게 해준다 라는 뜻이고요. 자, 캐스터의 작용은 그럼 뭐냐? 핸들 조작의 안정성과 확실함을 부여해주는 것이 캐스터다. 그리고 토이는 뭐냐? 타이어의 마멸을 최소로 줄여주는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토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자동차 앞바퀴만 보겠습니다. 앞바퀴의 앞부분 A, 뒷부분을 B라고 볼 건데요. 이 A 부분이 B 부분보다 더 좁은 관계를 우린 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과장해서 본다면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토인, 조정이 잘 되어 있었다 라고 보는 거고요. 만일에 이 앞부분이 B, 뒷부분보다 더 넓다 그러면 토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아웃은 안 좋은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제동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죠. 자, 우리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감속 브레이크 있는데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감속 브레이크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브레이크의 보조예요. 풋브레이크는 우리가 발로 밟는 말 그대로의 그 브레이크죠. 자, 근데 이 풋브레이크만 너무나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화물차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자, 왜? 베이퍼록이나 페이드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이건데, 자, 베이퍼록은 뭐냐?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풋브레이크만 너무 쓰다 보니까 이제 열받죠. 뜨겁죠. 이게 마찰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오일의 기포, 막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서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작용하지 않는 거죠. 자, 또 페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드럼, 이 라이닝과 드럼 자체의 변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풋브레이크를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베이퍼록이랑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감속 브레이크를 좀 같이 사용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감속 브레이크 장점 뭘까요? 자, 풋브레이크 사용해서 줄여 운전 안정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슈, 드럼, 타이어 이런 풋브레이크만 사용했을 때 마모되는 것들을 마모를 좀 더 줄여준다는 거죠.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짐을 줄여주고요. 클러치 사용도 당연히 줄게 되겠죠. 풋브레이크를 덜 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클러치 관련 부품의 마모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 소음이 줄어 승객에게는 오히려 편안함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송장의 역할 및 기능 보겠습니다. 자, 운송장의 역할은 총 7가지가 나와요, 시험에. 자, 먼저 계약서, 그리고 화물 인수증, 운송요금의 영수증, 그리고 배달했다라는 증명, 행성지 분류 정보 제공, 그리고 수입금 관리 자료. 왜? 요거는 영수증 역할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가 된다. 그래서 요 7가지 눈으로 계속 봐두시면서 들으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운송장의 역할 및 기능은 계약서, 화물 인수증, 그리고 운송 요금 영수증, 배달에 대한 증명, 행선지 분류 정보, 수입금 관리 자료, 정보 처리 기본 자료 이렇게 7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택배 약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송을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건 배송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된 날까지 운송 인도하여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자, 그리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화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의 형태는 기본형, 보조형, 스티커형 요 3가지가 있고요.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운송장은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장을 만일에 붙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운송물을 새로운 박스에 넣어서 배송을 해서 운송장을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쭈글쭈글 했어요. 운송장 붙이기 힘들면은 요거를 박스 안에 넣어서 운송장을 붙인다. 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사 화물 배상 한번 볼게요. 사업자 책임, 누구 책임? 사업자 책임으로 지금 이사 화물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자, 인수일 이틀 전까지, 이틀 전에 해제 통지했어요. 이틀 전 혹은 그 전에 해제를 했죠. 그럼 계약금의 2배를 주는 거죠. 자, 인수일 1일 전에 해제 통지했어요. 계약금 4배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 통지,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했다. 그럼 6배죠. 자, 근데 인수일 당일인데 연락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계약금 10배를 받으셔야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 합리화의 원칙 6가지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사양 변경의 원칙,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재질 변경의 원칙, 시스템화 및 단위화, 규격화 및 표준화, 효준화,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이다. 자, 이게 뭐냐? 포장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포장의 기능에는 6가지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물 운송의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자가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근데 면책되는 사유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면책 사유입니다. 첫 번째, 이사 화물의 결함, 자연 소모된 경우. 두 번째, 이사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부패 등. 자, 그리고 세 번째, 법령 또는 권권력으로 인한 운송의 금지, 몰수, 압류당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사 화물이 고객의 책임이 아닌 상태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서 운임에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운임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자, 그리고 고객은 사업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한 사고 증명서를 1년에 한 해 요구할 수 있다. 1년이 지나면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포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인데 한번 봐두시면은 금방 기억 남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가구류의 경우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을 포장하여 면책 확인서를 받아 집하한다. 자, 요거 가구류 옮겨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박스 손상으로 인한 내용물의 유실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을 시 포장을 강화한다. 혹은 인수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비나 눈이 올 때는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서류 등 부피가 작은 물품엔 작은 박스에 넣어 포장을 집하한다. 자, 이런 거, 뭐 볼트, 너트 이런 굴러다니기 쉬운 것들은 따로 포장을 해서 집하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럼 포장의 개념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게장, 내장, 외장이 있는데요. 간장게장 아니고요. 자, 죄송합니다. 보자. 물품을 개개, 게장이니까 개개 하나하나 하는 거죠. 각각 포장하는 것으로 낱개 포장이라고 합니다. 내장, 안을 포장하는 거죠. 내부의 수준, 습기,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내부 포장이고요. 자, 외장은 겉을 싸는 겁니다. 겉을 단단하게 싸는 거예요. 상자, 포대, 나무 등의 물품을 넣거나 결속한 상태 혹은 그런 외부 포장들을 모두 얘기를 하는 것을 내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화인 보겠습니다. 자, 화인이라는 뭐냐? 자, 화인이라는 것은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의 편의를 주는다. 자, 이 선적 서류, 물품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인이 부정확하다 보면은 통관 시, 왜 선적 서류니까 해외에서 오는 게 있겠죠. 배를 타고 온다는 거죠. 자,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화인이 부정확하면 하역차고, 인도차고, 혹은 불차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인은 선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단 이 개념 일단 먼저 잡아두시고 외워주세요. 자, 이 화인에는 네 가지 표시가 들어갑니다. 먼저 주표시. 주표시는 회사의 상호가 들어가고요. 수량 표시는 자, 단일 포장이 아닌 포장 수량 가운데 몇 번째인지 표시다. 무슨 말이냐? 자, 총 우리가 10개가 들어있는데 자, 그 안에 박스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2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2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두 번째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수량 표시의 개념이다. 화인에서의 수량 표시의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의 표시 말 그대로 주의 사항을 표시해 놓는 거겠죠. 자, 그리고 목적지 표시.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당연히 독착지명이 써 있겠죠. 독착지명이 가장 크게 써 있고요. 경유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유지가 있다면 작게 표시해 놓는다. 경유지가 크게 써 놓는다. 요건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 포장, 우리 외장을 할 때 골판지, 그리고 나무 상자 있는데 특징 한번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판지는 대량 주문 처리하기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가볍고 체력이 작아 보관이 용이해 물류비가 절감된다. 왜? 우리 평소에 골판지 안 쓸 때는 접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포장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품의 포장이 용이하다. 라는 장점이 골판지라면 나무 상자는 우리가 딱 봐도 단단하죠. 자,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조립이 쉽다. 자, 솔직히 골판지가 좀 더 쉬운 편인데 나무 상자는 이제 그 단단한 보관에 비해서 조립이 쉽다. 뭐 철제 이런 것들 비해서 조립이 쉽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활용하기에 좋다. 야, 나무 상자는 재활용 많이 하죠. 그리고 강도 있는 보호성으로 기중품, 중량물 등을 적재하기에는 역시 나무 상자만한 게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은 일단 첫 번째 영상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